안녕하세요. 도순쌤입니다. 오늘부터 고전문학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고전문학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고전문학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저 원시시대로 가봅시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먹고 자는 것 외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생존만큼 중요했던 것이 하늘에 지내는 제사의식이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사의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몸짓이나 노래로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인류의 예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몸짓은 무용이라는 예술이 됐을 거고, 노랫가락은 음악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노랫말은 바로 시가 됩니다. 문학은 예술의 한 갈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고에서도 문학과가 있죠. 우리는 학교에서 문학을 배울 때요, 시나 희곡, 소설, 수필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것을 접근할 때 예술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학이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입에서 입으로만 노랫말을 전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구전가요예요. 입구자에다가 전할 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기록이 없죠. 삼국시대 이전부터 불렀던 구전가요들 중에서 나중에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는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대가요입니다. 학교에서는 고대가요 중에서 공무도화가나 구지가, 황조가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기록문학은 신라시대부터 유행했던 향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구전문학이긴 해요. 그런데 향찰이라고 들어보셨죠? 향찰이라는 한자를 빌려 기록하는 방식이 생기면서 삼국유사라는 책에 기록이 되고 오늘날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삼국유사라는 책은 이련이라는 스님이 편찬을 하셨어요. 대부분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려가요라고 들어보셨나요? 삼국시대에서부터 유행했던 노래가 고려까지도 아마 계속 유행을 했을 거예요. 이 노래들은 전국에 포진돼 있는 아이돌, 지금의 아이돌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고 전해졌을 거고, 조선시대에 와서 궁중음악으로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노래 주제가 사랑이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돌들이 왕 앞에 초대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 임금님에 대한 사랑 쪽으로 변화시켜서 부르게 됩니다. 이거를 궁중에서 기록을 했고 오늘날 고려가요로 불려집니다.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한글이 자리를 잡고 선비들의 유행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퀴즈. 선비들이 모이면 어디 가서 뭘 하고 놀까요? 피방 가서 헤드폰 끼고 배그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처럼, 그쵸? 일단은 산으로 강으로 갔을 거예요. 그쵸? 근데 가서 선비의 체면은 지켜야 되니까 기생 언니들하고 같이 시를 지으면서 놉니다. 근데 시를 지으면서 논다고 하니까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5글자로만 말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물으면 5글자로만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재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대답을 압니다. 게임했어요. 지금 밖에 못 나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게임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자, 이렇게 글자 수를 정해놓고 탄생한 것이 바로 시조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시조는 교훈적이고 임금님 사랑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원래 높은 사람들이 유행하면 평민들한테도 유행이 번지잖아요. 사설 시조와 같이 변형을 좀 겪은 시조가 나타나면서 주제도 조금 다양해집니다. 시조로 못다 넣은 마음을 가사라는 장르로 줄줄줄줄 이제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비들뿐만 아니라 평민이나 아녀자들도 되게 신이 나서요. 자신의 마음을 되게 글로 담아요. 그래서 이 가사는 지은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정말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유명한 정철,
관동별곡 같은 가사는요, 완전 임금님 사랑해요예요. 뭐 자연을 막 예쁘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임금님 알러뷰고요. 된동어미 화정가 같은 가사는 이 된동어미라는 분의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뭐 이후에 잡가나 개화가사 등 완벽하게 한글로 전해 내려오는 시가들이 있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작품으로 하나씩 만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초반에 선생님이 문학을 예술로 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술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서 몸짓이나 노래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수능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문학 작품을 만났을 때요. 글쓴이의 감정하고 마음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전이나 현대나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쵸? 고전은 현대보다 내용이나 주제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해석만 하면 풀리는 문제가 제법 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고전 시가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 배울 시가의 본문을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설명이나 해석이 전혀 나오면 안 되고요. 본문 그대로 2장을 프린트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합니다. 세 번째, 수업이 끝나고 나서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비교를 하고 모자란 부분에 필기를 더합니다. 이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요. 여러분들 참고서 중에 고전 시가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약간 사전처럼 보는 책들이 있어요. 뭐 그 책을 보고 더 첨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한테요, 각자의 고전 바이블 한 권이 생기고 고전 원문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고전 원문만 모아놓은 거 한 권이 생깁니다. 바이블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면서 참고하면서 보는 용도고요. 앞으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풀면서 또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을 또 첨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은 나 혼자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용도입니다. 약간 영단어 외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죠?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은 고전시가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고전시가 공부 시작해 볼게요.